지난 시간까지 행정 심판에 대해서 배웠어. 그래서 우리 사후적인 구제 절차는 다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은 사전적 구제 절차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전적인 구제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청원이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ombudsman이라는 거 있고, 행정 절차라는 거 있고, 그지?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인 사전적 구제 방법이라고 이야기하지. 행정 절차는 지난 학기에도 조금 했다, 그지? 어쨌든지 이 세 가지를 정리하고 마칩니다. 사실 교과서에 잘 안 나옵니다, 그지? 헌법책에는 좀 나오는데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는다는 뜻이겠지. 그래요. 청원부터 볼게. 청원은 이렇게 쓴다, 그죠? 그래서 말 그대로 청하고 원하는 거예요, 그지? 국민이 대상은 모든 국민입니다. 모든 국민이 모든 공공단체에게 희망을 밝히고 시정을 구하는 것, 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네. 희망을 밝히고 시정을 구하는 것. 법적인 성격은 기본권 중에서 청구권적 기본권이다라고 말해. 기본권에는 자유권적 기본권, 뭐 그지? 청구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이 있지. 청구권적 기본권의 특색은 헌법상의 규정만으로 기본권이 발생하지는 않고요. 개별법에 의해서 구체화될 때 비로소 기본권이 실현됩니다. 그래요. 청원할 수 있는 대상은 인적인 부분은 이렇고요. 물적인 부분, 직접적인 상대방은 공공단체의 권한에 대한 거는 모두 할 수 있다 이래 돼 있네. 공공단체의 권한 모두고요. 그 다음에 침해의 예방도 가능하다. 침해의 예방에 대해서도 청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안 되는 것으로는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이나 재판에 대한 부분은 청원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네. 그 다음에 타인을 해하는 건 안 돼. 타인을 해할 목적의 청원은 안 된다. 그리고 청원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일개 기관에 대해서 한 개만 할 수 있어요. 한 개만. 하나의 기관에 여러 개의 청원을 못 하도록 돼 있어.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의 기관에 동일한 청원을 못 하도록 돼 있어요. 다른 이야기지. 한 개의 기관에 두 개 이상의 기관에 같은 걸 못 하도록 돼 있고,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그래. 그 다음에 절차로서 중요한 것은 문서주의를 취한대요. 문서주의. 그리고 입법 청원의 경우에는 의원을 통해서만 하도록 돼 있어. 그리고
특정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청에 직접 청원하도록 되어 있어. 그 다음에 청원과 관련된 판례 하나 하면 청원 결과의 통지, 청원 결과의 통지의 처분성 없다. 그래서 청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국민이 원하는 바이지만 그것을 뭐 국가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줄 의무는 없는 거지, 그렇지? 대강 그런 거고요. 그다음 옴부즈만. 자, 옴부즈만도 뭐 길게 할 건 별로 없는데. 옴부즈만은 행정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행정의 부정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의 부정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도야. 국민을 보호한다. 이거 이제 한자로 쓰면 호민 되는 거지, 그지? 호민 보호한다 그래서 호민. 옴부즈만을 호민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옴부즈만이 옴부 더하기 만이래. 그러니까 옴부 S는 연결형 어미겠지. 그래서 이게 에이전트라는 뜻이라네. 에이전트 뭡니까? 대리해주는 사람이야, 그지? 그래서 그 행정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뭡니까? 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통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래. 자, 옴부즈만 어디서 나온 제도인가 하면 스웨덴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그지? 스웨덴에서 1800년대에 나온 제도인데 스웨덴이 어디 있어요? 북유럽 그 어디 있노?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런 데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옴부즈만 제도는 스웨덴에서 시작되어서 이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나라들한테는 일반적으로 그때부터 정착되어 있는 제도라고 그래. 우리나라에 도입된 거는 1990년대, 1980년대 후반 뭐 이때인데 세계적으로도 1980년대부터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졌다고 그러네. 스웨덴에서 시작된 옴부즈만 제도는 의회형 옴부즈만 제도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옴부즈만 제도의 유형을 보면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것이 있어요. 첫 번째 게 이제 의회형이야, 그지? 의회형 옴부즈만은 고전형 옴부즈만이라고도 그래. 그래서 의회형이니까 의회에 소속이 돼 있겠지, 그지? 그리고 의회에 소속이 돼 있는데 의회로부터도 독립된 지위를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권한적인 측면에서는 뭐 지금 우리나라는 행정형 옴부즈만이잖아, 그지? 행정형 옴부즈만은 행정부에 소속이 돼 있는 거지. 근데 행정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아요. 행정형 옴부즈만은. 공통점은 있잖아. 공통점은 직접 처분권이 없어요. 직접 처분권이란 말은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강제할 만한 뭐 그런 권한은 없다는 거지, 그지? 예. 뭐만 할 수 있어요? 이거 못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조사, 판단, 해서 뭐 할 수 있는 거 하면 권고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조사, 판단해서 권고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잖아. 볼 수밖에 없어, 그지? 그래서 옴부저만을 나타내는 가장 적절한 말이 바로 이거야, 그지? 이빨이 없는 감시견이라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옴부즈만. 특수한 옴부즈만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논의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많이 논의되는 게 뭔가 하면 이 경찰 옴부즈만이나 군대 옴부즈만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는 어디 스칸디나비아 제국들은 이런 옴부즈만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그래. 그래서 경찰 옴부즈만, 군대 옴부즈만, 뭐 소비자 옴부즈만, 환경 옴부즈만, 공정거래 옴부즈만 뭐 이런 식으로, 그지? 영역별로 뭐 있다고 그러네. 그래. 뭐 특별한 게 없어. 그래. 이것만 하면 너무 짧으니까 행정 절차를 하고 행정 절차를 하고 우리 뭐 지난 학기에 행정법학 1을 들은 학생들은 뭐 한번 본 거지만 그래도 이 사전적 구제의 대표 선수가 행정 절차니까 행정 절차를 한 번 더 합니다. 다 알다시피 절차법의 발전은 이 영미계의 전통이다, 그지? 영미, 특히 이 영국에서 온 거라고 그랬지, 그지? 영국법을 이루는 대표적인 법이 뭡니까? 이 커먼로라고 그러는 거지, 그지? 이 커먼로는 판례법으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커먼로를 이루는 중요한 원리가 자연적 정의라는 거예요, 그지? 이 자연적 정의의 관념에는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 두 가지의 원칙. 스스로를 심판하지 마라. 내 스스로 심판할 수 없다, 그지? 내 스스로를 심판하지 말라는 것은 스스로를 아니 스스로 내 혼자 결정하지 말란 말이야, 그지? 내 혼자 결정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란 말이지, 그지? 남의 의견을 좀 들어봐라, 청취해라란 말이지. 그래서 이건 뭐를 강조하는 겁니까? 청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지? 청문을 히어링이라고 부른다 그랬지, 그지? 미국은 영국에 비해서는 이 절차의 중요성은 좀 덜했다고 그래요. 이 행정 절차는 사실은 법적인 가치로서 여기지 않았다고 그래, 처음에는. 우리 헌법에도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적정 절차라는 거 있지, 그지? 절차법과 관련해서 유명한 것은 due process law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법의 적정 절차. 이거 어디서 온 건가 하면 이 형사 절차에서 온 거야. 우리가 절차를 떠올리면 뭐 미란다 원칙을 떠올리고 그러듯이
형사 절차에서 온 거기 때문에 행정 과정에서의 절차의 적용은 소극적이었다 그래요. 처음에는. 그래서 행정 과정에서의 절차는 네, 처음에는 소극적이었다라는 거지, 그지? 예. 그러다가 이제 뭐 이렇게 2차 대전 이후에는 수용하게 되었다라는 거지. 영미법이 절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비해서 대륙법계는 절차에 대해서 소극적이었어, 그지? 대륙법계 특히 독일에서는 절차는 실체에 봉사하는 것이라는 관념이 있었다. 실체에 봉사하는 것. 절차는 실체에 봉사하는 것. 이 말은 절차는 실체에 봉사하는 것이란 말은 절차에 이것의 법적인 권리성 부인에 소극적이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절차는 실체를 위해서 실체법을 규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절차 그 자체로서 권리라고 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야, 그지? 그래서 절차의 법적인 권리성을 좀 부인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 행정의 능률성 관점에서 이 절차를 이해하려고 했다. 그치? 또 독일에서의 그 절차의 어떤 평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독일 행정절차법에 보면 중대한 실체는 경미한 절차적 중대한 실체는 경미한 절차적인 하자를 이렇게 커버한다, 뭐 이렇게 극복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절차가 조금 잘못되었더라도 말이지. 실체가 중대하면 절차는 그다지 중요시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지, 그렇지? 그래요. 자, 그 다음에는 이를 뭐 써야 될 것 같은데, 행정 절차의 개념은 넓은 의미의 개념, 그지? 좁은 의미의 개념이 있다, 그지? 좁은 의미의 행정 절차의 개념은 뭘 말하는 겁니까? 처분 전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그지? 처분 전 절차.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사전 절차, 영미식 절차, 영미법계의 행정 절차, 다 같은 말입니다. 광의 절차는 이 사전 전 절차, 처분 전 절차, 사전 절차 더하기 집행 절차 더하기 또 뭡니까? 구제 절차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광의 절차라고도 해, 그지? 근데 일반적으로 행정 절차라 그러면 뭘 말한다? 이 협의의 절차만을 말한다, 그지? 자, 절차에 있어서의 중요한 3단계 혹은 중요한 3유형, 세 가지 단계별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맨 처음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사전 통지가 있지. 절차로서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지? 청문, 그 다음에는 처분 사유의 제시, 이렇게 절차로서 중요한 부분들이 세 부분이야, 그지? 근데 이것들 단계별로 말하면 사전 통지, 청문, 처분 사유의 제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청문이 뭡니까? 의견을 들어보는 거죠, 그지? 그래서 청문이 세 가지가 있어, 그지? 약식 청문이 있고요, 정식 청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청회라는 게 있어. 약식 청문은 서면을 통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걸 말해. 정식 청문은 출석하는 게 원칙이겠지. 공청회는 말 그대로 그지? 사람 모아 놓고 하는 거야, 그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가장 원칙적으로 쓰여지는 거는 오히려 이거야. 약식 청문. 그래서 의견을 서면을 통해서 들어본다, 그지? 서면을 통해서 이렇게 의견을 접수한다는 거지, 그지? 사전 통지하고 관련해서는 몇 가지 개별적인 문제. 거부 처분이 사전 통지의 대상인가, 그지? 거부 처분이 사전 통지의 대상인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것은 청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행위에 침해적인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그지? 수익적인 행위는 굳이 청문할 필요 없지, 그지? 자, 거부 처분에 대해서 사전 통지해야 되느냐? 첫 번째 부정설. 긍정설 먼저 하자, 그지? 긍정설이 더 간단하게. 긍정설. 청문은 침해적 행위를 대상으로 하니까 어떤 겁니까? 이 수익적인 행위에 대한 수익적인 행위에 대한이 아니고 기존의 권익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 그지? 기존의 권익에 대해서 침해가 있는 경우에 청문을 할 수 있겠다, 그지? 그래서 이 긍정설은 이 거부 처분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신청을 했는데 신청에 대한 거부가 있는 경우지, 그지? 그래요. 이 긍정설은 그래. 신청을 하면 우리는 뭐가 생깁니까? 신청대로 허가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지, 그지? 그래서 기대권도 하나의 권익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기대권도 하나의 권익이다, 그지? 그러니까 이 권익에 대한 침해라서 청문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그지? 부정설은 기대권이라는 것은 사실 뭔가 형성된 것이 아니지, 그지? 기대권은 뭔가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권은 아직 권익이라고 할 수 없다. 아직 권익으로서 성장하지 못했다, 그지? 또 하나의 이야기는 뭔가 하면 신청을 이게 뭡니까? 사전 통지하는 이유는 뭡니까? 행정 절차라는 것은 행정의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라는 거거든, 그지? 참여를 통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건데 신청으로서 이 절차 과정이 수행이 된 거다, 그지? 신청할 때 이미 참여하지 않았느냐 말이지. 신청을 통해서 행정 과정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행정 절차는 완수된 것이다, 이래 본다는 말이지, 그지? 판례는 부정설. 세 번째는 제한적 긍정설이 있어요. 제한적 긍정설은 일반적인 거부 처분은 일반적 거부는 부정설로 보지만 어떤 경우에 갱신
거부. 갱신 거부의 경우에는 긍정하는 게 맞다 해서 이렇게 구분하는 입장입니다. 일반적인 거부는 부정하지만 기대권은 권익이라고 보지 않아서 이 갱신을 거부하는 거는 갱신을 거부한다는 말은 뭡니까? 이 갱신 전에 이미 그 권익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달리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두 번째, 일반 처분의 경우 사전 통지가 필요한가? 일반 처분. 일반 처분은 어떤 겁니까? 이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인 처분이야, 그지? 처분이라는 것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집행인데 일반 처분은 그 대상이 일반적인 거예요, 그지? 우리가 일반적이다, 개별적이다, 추상적이다, 구체적이다 이런 거 했잖아요, 그지? 일반적이다, 개별적이다라는 거는 사람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고 추상적이다, 구체적이라는 것은 이 실행하는 케이스의 이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이거는 특정하고 일회적인 거, 이거는 불특정하고 언제나 이렇게 이야기했지, 그지? 일반 처분은 뭡니까? 불특정한 대상을 하는 처분이에요, 그지? 그래서 이 사전 통지라는 것은 대상이 정해져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대상이 불특정함으로 사전 통지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세 번째는 영업 승계의 경우, 영업을 승계하는 경우에 누구한테? 양도인에게 사전 통지가 필요한가? 영업을 승계한다는 말은 영업이라는 것은 그지 물적인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승계가 되는 거지. 물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영업 허가의 승계. 영업이 승계되면 양도인한테는 뭡니까? 권리가 소멸이 되고 양수인한테 권리가 획득이 되는 거지. 이 사람은 권리가 소멸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 그제? 그렇기 때문에 사전 통지가 필요하다는 말이지. 절차의 하자. 절차의 하자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절차의 하자가 독립된 취소 사유냐 이런 거 하고, 두 번째는 하자의 치유가 가능한가 하는 거하고, 그지? 두 가지가 중요한 논점으로 다뤄집니다. 우리가 행정행위 하자론이라고 말할 때는 실체적인 하자를 전제로 이야기한단 말이지, 그지? 절차의 하자도 독립적인 취소 사유냐? 사실은 이 절차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기속행위일까, 재량행위일까? 절차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기속행위의 경우에 중요한 의미를 지닐까, 재량행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닐까? 기속행위는 사실은 있잖아. 법대로 하는 행위라서 조금 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재량행위에서는 말 그대로 처분청의 재량이 강조되기 때문에 절차의 준수가 더 엄격히 요구됩니다. 재량행위에서 더욱 엄격합니다. 절차는. 재량은 말 그대로 할 때마다 다른 판단을 내려도 상관없는 거거든. 똑같은 사례에 대해서 물론 같은 행위에 대해서 번복이 되는 판단을 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결정을 내려도 그 재량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는 상관없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재량 행위에 있어서 절차는 더 중요하단 말이지.
독립된 취소 사유냐 여부를 따지는 것은 사실은 재량행위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주로 그래서 기속행위에도 그러한가, 도 그러한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뭐 긍정설, 부정설 있지만 뭐 독립된 취소 사유라는 걸 부정하는 입장은 없어. 하자의 치유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그 사전 통지 하자의 치유, 또 하나는 처분 사유의 제시, 하자의 치유. 사전 통지 하자의 치유에서는 사전 통지를 하는 목적은 뭡니까? 이것의 목적은 방어의 기회를 주는 거야. 방어 기회. 그래서 방어의 기회를 훼손하지 않으면 치유가 가능하다. 그치? 이런 게 뭐 핵심적인 이야기고요. 처분 사유의 제시와 관련된 하자의 치유는 가능한가 여부가 주로 논의됩니다. 그치? 가능성 여부. 이것도 뭐 가능성 여부지. 방어의 기회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치유할 수 있고요. 방어의 기회가 훼손된다면 치유가 안 된다. 근데 사전 통지 말 그대로 사전 통지라는 것은 처분 전에 통지하는 거거든. 처분 전에 통지해야지 방어가 된단 말이야. 그지? 근데 처분 후에 라도 방어의 기회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런 말이지. 그치? 처분 사유 제시와 관련해서 하자 치유가 가능한가? 안 된다는 견해도 있긴 있어. 그지? 긍정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시기가 나눠. 그지? 시기가 나누는데 행정소송 제기 전에 해야 된다는 입장, 행정 쟁송 제기하기 전에 해야 된다는 입장, 행정 쟁송이 종결되었을 때, 쟁송 종결시는 결국은 뭐하고 똑같아? 소송 종결시가 되겠지. 심판은 소송보다 빨리 끝날 테니까. 그치? 그래서 세 가지 입장이 있어. 다수 입장은 뭐게? 쟁송 제기 전에 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지? 심판도 하기 전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뭐 행정 절차 대강, 대강은 끝냈고요. 행정 절차법의 존재의는 뭐하고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 행정법의 법전화하고 관련이 있어. 그지? 행정법의 법전화. 행정법이 법전화되기 좀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지. 행정법의 역사가 일천하다는 점, 그리고 행정법의 법원리가 충실하지 않다는 점. 그지? 그래서 이 법전화를 이루기는 쉽지 않다. 법전을 갖고 있는 건 어떤 게 있어요? 헌법전, 형법전, 민법전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딱히 그걸 법전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구성할 수는 있는 거지. 근데 행정법전은 너무 방대. 그지? 너무 방대. 그래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 법전화한다는 것은 통일된 원리를 한번 구해보자 이런 거거든. 그지? 근데 이 법전화의 노력, 결실 중에 하나가 바로 행정절차법의 제정이다. 이런 거 했었지. 자, 그 다음에는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절차만 있느냐?
절차만 있지는 않아. 실체에 관한 규정도 있어요. 그죠? 실체적인 규정도 있더라는 거지. 행정절차법의 구성을 보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역시 처분 절차야. 그지? 처분 절차. 실체에 해당되는 부분은 행정지도. 행정지도는 실체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노? 입법예고나,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입법예고나, 그 다음에 행정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그리고 뭐 있어요? 신고 절차를 두고 있어. 그지? 그래서 신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정리할게. 자, 신고에 대한 전통적인 이분론을 먼저 설명하고, 전통적인 이분론은 그지? 신고를 두 개로 나눈다. 그지? 수리를 요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우리는 본래적 신고라고 말해. 다른 말로는 또 뭐라고 그래요? 수리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완결적 신고 혹은 자체완결적 신고 이렇게 말하게 돼. 그지? 그 다음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우리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 변형된 신고라고 그래. 그 다음에 행위 요건적 신고라고 그러기도 해. 또는 행정요건적 신고라고 그러기도 해. 그지? 행위요건적 신고 또는 행정요건적 신고. 그치?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고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 요 수리의 거부를 혹은 수리의 거부를 뭐로 봅니까? 처분성이 있다 이렇게 봤다. 그지? 여기서는 있다. 여기서는 없다. 이렇게. 그지? 근데 뭐 어떤 견해는 이거 구분하는 견해도 있어. 수리의 경우에는 처분성이 없고 수리 교부의 경우에는 처분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견해도 있어. 그지? 너무 웃기는 견해라고 봐. 왜냐하면 수리의 경우에는 당연히 다투지 않겠지. 수리됐는데 뭐하러 다투겠어. 그지? 그렇지만 이게 OX인데 X는 되고 O는 안 된다는 건 좀 웃기는 거지. 둘 다 되겠지. 될 수 있는 지위는 갖추고 있는데 얘는 안 하는 걸 뿐이지. 그지? 수리가 됐는데 왜 다투겠어. 그래요. 이게 전통적인 이분론이야. 그지? 그래요. 최근에 나온 3분론 이야기한다. 그지?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겠지만 3분론은 별로 의미도 없다고 봐. 솔직히 말하면 이 3분론이 있는지 없는지도 의문이야. 근데 뭐 수험서에서는 3분론이 있다라고 말하니까 이야기해 준다. 그죠? 요 3분론은 이런 거지. 요 두 개 전통적인 1, 2 이외에 뭐가 있는가 하면 수리를 요하지 않지만 수리 거부에 대해서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그렇지? 이런 유형이 있단 말이지. 수리를 요하지는 않는데 수리 거부에 대해서 처분성을 인정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 그지? 누가? 판례가. 그지?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게 건축법에 나오는 건축법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14조 1항에 나오는 보통의 건축 신고라는 거지. 건축법에는 신고가 두 개 있어. 그지? 14조 1항에는
보통의 건축 신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써줄게. 어차피 여기에 해당되니까 요 연결해 쓰면 돼. 건축법 14조 2항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인허가가 의제되는 건축 신고가 있어요. 인허가가 의제되는 건축 신고인데 사실은 요 앞에 수식어를 좀 기억을 해야 돼. 어떤 인허가인가 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야.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인허가 받아야 되는데 이 건축 신고를 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단 말이야. 그지? 우리 인허가 의제는 지난 학기에 좀 배웠잖아. 뭐하고 비슷한 겁니까? 집중효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잖아. 그지? 그래요. 그래서 보통의 건축 신고는 말 그대로 요거는 뭡니까?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돼? 허가라는 걸 받아야 되지. 그지? 근데 허가를 받기에 경미한 대상이가 작은 대상인 경우는 신고로 족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지. 그지? 그래서 얘는 사실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거야 하면은 약한 의미의 허가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완화된 의미의 허가라는 뜻이라는 거지. 얘하고는 성질이 좀 달라. 그지? 이거는 신고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의해서 허가 받아야 될 거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거거든. 딴 법에 의해서 받아야 될 거를. 그래서 옛날부터 종전부터 이거는 수리를 요하는 거, 요거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거 이렇게 구분해 왔어요. 예? 이렇게 판례도 그렇고. 그지? 근데 이제 최근에 판례의 내용이 요 14조 1항의 보통의 건축 신고에 대해서 수리 거부에 대해서 처분성을 인정했다는 거지. 그지?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요 판례는 수리를 요하는지 요하지 않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어. 그런데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옛날에 요 판례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한번 해석했지. 이번에는 수리 거부에 대해서 처분성 인정해서 요걸 붙여서 해석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수리를 요하지 않지만 수리 거부에 대해서 처분성을 인정하는 해서 새로운 유형의 신고가 생긴 거지. 그지?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지 수리를 요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없거든. 그래서 사실은 있잖아. 요 뒤에 거만 이야기했는데 이 본론이 훨씬 더 간명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수리 거부에 대해서 처분성을 인정한다면 수리를 요한다고 봐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해되지? 그지? 최근 판례에서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는 있잖아.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요거는 완화된 의미의 허가라고 볼 때는 무조건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보고 수리 거부에 대해서 처분성을 긍정하는. 이 허가라는 것은 뭡니까? 이 중요한 규제지. 그지? 규제. 일방적인 행정에 의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신고도, 그지? 이런 경우에는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가 처분성이 있다. 그래서 이분론이 더 사실은 이게 더 적절해 보인다라는 거지. 그지? 적절해 보인다. 3분론은 뭐 어쨌든 끼워 맞춘 거예요. 그래요. 수업을 여기까지 하고 있지.